안녕하세요. 위로의 밤 준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책을 갖고 왔어요. 하루에 한 파트에서 제가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을 읽어가면서 총 5권에서 6권 정도의 책을 번갈아 가면서 읽을 생각입니다. 대부분 읽기 쉽거나 이해하기 편한 내용들의 책들로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천천히 들으실 수 있는 책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책은 어쩌다 어른이라는 책입니다. 이영희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나만의 잉여로움을 위한 1인용 에세이라는 부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처음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저 멀리 빈 택시를 발견하고 손을 번쩍 들었는데 주변 교통이 순식간에 엉망이 됐다. 1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손님인 나를 발견하고 갑자기 속도를 늦추며 우물쭈물 차선을 옮긴 탓이다. 간밤에도 열대야로 잠을 설친 나. 대도시 커리어우먼의 출근길엔 아무래도 택시가 제격이지. 스스로에게 항변하며 지하철역까지 뛰어가길 포기하고 택시를 집어탄 참이었다. 아침부터 에어컨을 빵빵하게 튼 차 안은 시원했는데 기사 아저씨 셔츠는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서소문 시청역 쪽으로 가주세요. 그렇게 고난의 출근길은 시작됐다. 60대 초반쯤 얼굴이 붉은 택시기사님이 대쪽 같은 직진 본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좌회전에서 홍대 정문 앞을 지나야 하는데 밀려드는 차들 사이로 끼어드는데 실패. 괜찮아요. 다음번에 좌회전 하셔도 돼요. 하지만 차선을 바꿔야 할 때마다 기사님은 땀을 쏟고 핸들은 부들부들 떨리고 주변 차들은 빵빵거렸다. 아, 아저씨, 좌회전. 어떡하나. 여기서 왼쪽 차선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뒷좌석에 앉은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리하여 평소 홍대 정문, 신촌, 아현동을 통과하던 출근길을 벗어나 공동역에서 효창공원 방향으로 달리다가 기적의 좌회전 성공. 뜬금없이 서울역 앞을 지나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다. 도대체 이분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쩌다가 이다지도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을 택했단 말인가? 어렵사리 회사가 코앞에 보이는 대로로 접어들었으나 역시나 기사님은 차를 인도 쪽으로 붙이는데 실패. 1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횡단보도 빨간 신호에 멈춰서자 아저씨는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아가씨, 여기서 내리면 안 될까? 평소보다 3,000원쯤 더 나온 택시비를 건네는데 나도 모르게 뾰족해진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택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원래 운전을 잘 못하는데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글 쓰는 직업을 갖고 싶어 기자가 되었는데 입사 후 얼마 안 돼 깨달았다. 불싸. 기자는 글만 쓰는 직업이 아니로군. 글쓰기보다 선행되어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적성이 요구되는 절차가 있었으니 기사거리를 제공해줄 누군가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독자들이 읽고자 하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므로. 모르는 사람과 금방 즐겁게 어울리는 성격이 못 된다. 그렇다. 어이없게도 나는 낯가리는 기자인 것이다. 만나자마자 덥석덥석 아른 체하고 서글서글한 웃음을 날리며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한 속 이야기를 끌어내야 하는 인터뷰가 매번 힘겹다. 상대가 나의 지긋한 사장님이나 교수님이면 진땀까지 삐질삐질.
먼저 목소리 한 톤 올리고 얼굴 가득 친근한 미소. 당황하지 말고 첫 질문은 경쾌하게.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군요. 명랑한 여기자 코스프레를 하며 가까스로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장시간의 억지 웃음으로 얼굴에선 쥐가 나고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진다. 무난한 인터뷰이랑 마주 앉아도 겨드랑이에 땀이 차는데 까칠하거나 심지어 저기를 보이는 경우엔 정말이지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 좌불안석. 예리하고 냉철한 기자 이미지에 걸맞은 팽팽한 기싸움은커녕 슬슬 눈치를 보다가 어영부영 인터뷰를 마무리해버리기 일쑤다. 젠장, 이 짓 진짜 못해먹겠네. 그렇다고 전화 인터뷰가 면대면 인터뷰보다 수월하지도 않다. 일단 낯선 이에게 전화를 거는 일 자체가 고역이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전화기를 노려보며 꿋꿋이 버틴다. 그러다 마감의 압박이 인터뷰의 압박 강도를 넘어서는 순간 체념하는 심정으로 전화번호를 누른다. 신호가 가고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기도한다. 아, 제발 받지 말아줘. 제발. 이런 식으로 10년째라니. 이걸 용하다고 해야 하나, 둔하다고 해야 하나.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딱 일치한다면 얼마나 해피한 인생일까마는 사는 게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 이와 같은 인생의 딜레마를 아주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만화가 있으니 바로 디트로이트 메탈시티란 작품이다. 주인공 내기 씨는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곱씹는 가수다. 무대 위에서 그는 악마의 메이크업을 하고 이마에는 살자를 새기고 과격한 노래와 선정적인 퍼포먼스로 광신도들의 추앙을 받는 데스메탈계의 교주 크라우저 2세. 그러나 화장을 지우고 가발을 벗으면 버섯머리를 한 우엉남. 우엉남은 우엉처럼 가느다란 몸매와 소심한 마음을 가진 남자로 돌아온다. 팬들에게 그는 연쇄살인범의 마약 중독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술, 담배는 물론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도 못하는 순진남이다. 그의 꿈은 귀엽고 말랑말랑한 사랑 노래를 부르는 가수. 하지만 팬들은 여자는 나의 노예, 인간은 모두 고깃덩어리 같은 가사를 내뿜는 그에게만 열광하니 미칠 노릇이다. 개인적으로 엽기, 코믹 만화의 걸작으로 꼽는 두 작품이 있다. 이나중 탁구부와 엔젤 전설이다. 이나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 탁구부 아이들의 지저분한 행각을 그린 이나중 탁구부는 어지간히 비위가 좋지 않고선 참아내기 힘든 더러운 설정 등으로 원초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명작이다. 엔젤 전설은 악마의 외모에 천사의 마음을 지닌 한 고등학생의 눈물겨운 분투기. 디트로이트 메탈시티는 이 둘의 매력을 적절하게 뒤섞은 작품이다. 너와 함께 먹은 라즈베리 케이크 같은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무대에서는 너와 함께 먹은 고양이를 외쳐야 하는 내기씨의 고달픈 인생이 만화의 유머 코드, 배설과 과학적 성형이에 대한 묘사도 상당한 수준이다. 따라서 더럽거나 야한 것을 혐오하는 분들에겐 권하지 않겠다. 교훈보다는 웃음에 집중하는 만화이므로 너무 진지하게 의무부여를 하는 건 반칙이다. 하지만 내기씨의 고군분투를 볼 때마다 남일 같지 않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혹은 돈벌이가 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좇으며 사는 게 행복한가? 아니면 썩 즐겁진 않아도 그럭저럭 잘해낼 수 있는 일을 하며 인정받는 게 행복한가? 이런 질문엔 아마도 답이 없을 거다. 결국 둘 사이에 어디쯤에서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인생 아닐는지. 생각해보면 그날 아침 마주쳤던 직진 붙는 기사님처럼 세상에는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그저 일이기 때문에
땀 흘리며 해내는 사람들이 많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 꿈을 쫓아라. 운누는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이런 노동들.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노동들을 소외시키는 행위일지 모른다. 물론 운전을 아주 좋아하거나 아주 잘하는 운전기사님들도 많겠지만. 그렇다면 어쩌다 보니 내가 하게 된 이 일에서 나의 취향이나 적성에 맞는 어떤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즐기며 해내는 게 최선 아닐까. 그리고 하나 더. 살다 보니 어떤 일들은 하면 할수록 편해지고 주변의 칭찬과 격려를 에너지 삼아 조금쯤은 즐겁게 해낼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전화 인터뷰라면 질색하는 기자였던 내가 이제는 상대방의 컬러링을 들으며 말투와 취향을 점쳐보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듯이. 언젠간 최선을 다해야 하리. 사주가 게을러 점집 순례에 심취해 있던 서른 즈음 서울 북쪽 끄트머리 점집 할머니에게서 이 말을 들었다. 순간 머리를 두둥 울리는 깨달음과 함께 과연 용한 분이시군 감탄이 터져나왔다. 그래, 이게 다 사주 탓이었던 것이다. 학창시절부터 게을렀다. 늘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놈의 노력이란 게 죽어도 되질 않는 거다. 계획표를 만들고 다짐 또 다짐해도 다짐은 무슨 밀당의 귀재인 양 멀어져 가기 일쑤고 익숙하고 만만한 친구 게으름이 편안하게 주위를 맴돌았다. 꿈은 원대하고 마음은 이미 대업을 이루고도 남았는데 몸이 배찔하며 눌러앉아 버티는 느낌? 실은 객관적으로도 게을렀는지 모른다.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선배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너는 말이야, 뭔가 5%쯤 부족해. 조금만 더 열의를 갖고 무섭게 덤벼들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 도끼가 없다고나 할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만화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의 주인공 시즈오는 그런 의미에서 존경에 마땅한 선배님이시다. 이혼 후 딸과 함께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이 아저씨. 40이 넘어 나 자신을 찾겠다며 15년간 다닌 회사에 사표를 던진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엔 대단한 선택을 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재능도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걸 뒤늦게 실감한다. 연륜을 무기 삼아 그동안 삶에서 얻은 깨달음을 만화로 펼쳐 보이겠노라 다짐하지만 흰 종이를 마주하고 앉으면 그릴 게 없구나 한숨만 나온다. 이 대목에 진심으로 공감하는데 워드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쓸 게 없구나 절망하는 요즘의 내 모습이 겹쳐져서다. 노력은 해야겠지. 안다. 근데 잘 되지 않고 패스트푸드점에서 띠동갑도 넘게 어린 점장에게 지시받으며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누워서 게임을 하거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일상. 루저를 주인공으로 한 수많은 만화가 있지만 시즈오 아저씨는 그 한심함에 있어 갑중갑이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러나? 절망에 빠지고도 남을 상황인데 대책 없이 긍정적이라 주변 사람들의 뒷골을 당기게 한다. 공모전에서 번번이 떨어지면서도 태연하게 나는 대기만성 주문을 외고 40대 아저씨가 미팅에 나가 23살 아가씨에게 진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충고를 듣고 돌아와서는 괜찮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라며 허세를 부린다. 그러나 그동안 발휘하지 못했던 뛰어난 실력 따윈 없는데도 악바리 기질마저 전무하니 또 금세 종이를 내던지고 몰아누워 슬럼프에 빠졌다를 외쳐버리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건가요? 장래에 대해서 라는 아르바이트 후배의 질문에 그는 이런 무시무시한 명답을 내놓는다. 당연하지. 무서워서 생각할 수 없어.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사자성어를 어디선가 주워듣고 그래 이 말이야 하며 수첩에 적어놓은 기억이 있다.
덩 샤오핑이 말했다는 도광양회,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도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이런 존재가 될 테야 라며 수첩에 한자를 적고 있던 20대의 내 모습이 그저 귀엽게 느껴질 뿐이다. 현재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뾰족한 송곳이니 언젠가는 주머니를 뚫고 나갈 거라고 믿었던 것이겠지. 그런데 이놈의 송곳은 왜 점점 무뎌지기만 하는지, 왜 뚫지를 못해, 왜. 여전히 주머니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목도할 때마다 실망스러웠지만 인정해야 한다. 30년 넘게 다짐해도 잘 안 되는 걸 보면 이것은 나의 최선이며 이제는 슬슬 그걸 받아들여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의 주인공 시즈오 아저씨도 결국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래도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등을 두드리는 격려가 필요했기에 인생 30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마는 것인데, 인생이 80년이라면 견딜 수 없지. 수명이 300년이라고 상상한다면 인생은 장밋빛, 까짓것 괜찮아. 이제 258년 남아있는걸.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다시 한번 귀엽게 힘을 내본다. 힘내라. 부탁한다. 의학이여. 하지만 분명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아저씨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화가로 각광받을 날이 찾아올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건 내 소감 바뀌고 나는 어쨌든 계속 그린다 하는 태도. 그리고 사실 그에게 실패는 삶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무엇도 아니다. 중년의 절반은 실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동안 쌓아온 실패의 역사는 신기하게도 새로운 실패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건 끔찍하지만 또 그렇게 끔찍한 일만은 아닐지 모른다. 만화에는 주인공이 그린 만화 속 만화가 여러 편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의 제목은 이거다. 나에게는 지켜야 할 나만의 잉여로움이 있다. 사주가 게으른 사람으로서 당당히 단언하건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력만, 자존심만, 1등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무엇만 지켜야 하는 건 아닐 거다.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으며 나답지 않게 무리해서 스스로를 망치지 않으며 지칠 땐 나만의 잉여로움 안에서 쉬어가며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시즈오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을 사는 방법. 이 정도라면 도전해볼 만하지 않은가? 하여 나 또한 천성을 거슬러버리라 죽자사자 용쓰지 않으며 내 몫으로 할당된 계름을 충실하게 누리며 그렇게 나답게 살아가겠다는 안 해도 너무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 다짐을 새삼 굳게 해보는 것이다. 할 거야. 할 거라고. 이따가. 오늘도 여전히 후회 중. 일본어를 막 배우기 시작했던 때 꽂혔던 단어가 마에무키다. 앞을 향하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태도를 뜻하는 이 단어를 발음해보면 뒷골을 끌어당기는 과거의 찌질함을 떨치고 단호히 앞을 향해 걸어가는 누군가의 모습이 그려진다. 항상 그렇게 살고 싶었다. 지나간 일은 지난 일일 뿐 후회 같은 건 하지 않아 라는 쿨한 태도로. 하지만 알고 있다. 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종류의 인간이란 걸. 마이무키라는 단어에 그토록 집착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나 자신이 실로 어마어마한 우시로무키형 인간임을 보여주는 증거일 테니까. 여기서 우시로무키는 소극적인, 퇴행에 뒤돌아보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엔 어김없이 우시로무키 중이다. 아, 그때 그랬어야만 했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소하게는 얼마 전 놓쳐버린 급 만남의 기회,
파리 출장 중 건축가 르코르비지에의 빌라 사보아에서 만났던 선한 인상의 그 남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주말이라 한적하던 파리 교회의 자그마한 집에서 계단 모퉁이를 돌 때마다 자꾸 그와 마주쳤다. 눈길이 부딪히면 쑥스러운 듯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이던 그. 그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야 했는데 대체 왜 그러질 못했나. 나의 용기 없음과 짧은 영어 실력을 원망하고 또 원망해 본다. 이런 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 친구들이 지적한 바, 그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지만 신경 쓰지 않으련다. 그도 나처럼 그저 용기가 없었을 뿐이라니까. 결코 사소하지 않았을지 모르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 그때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멋진 커리어우먼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다시 찾아온 그 애를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꾸린 아낙네가 되어 있지 않을까. 큰 결심을 하고 떠났던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네이티브 수준으로 일본어를 구사했을 텐데. 뒤돌아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떨쳐버리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또 달래봐도 지긋지긋하게 달라붙는 후회만큼의 순간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내가 조금은 더 만족스럽게 바뀌어 있지 않을까. 미련으로 버무려진 기억들이다. 영화 어바웃 타임에 그토록 열광했던 건 이 영화가 나처럼 생각이 자꾸만 과거로 향하고 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처럼 느껴져서다. 20살이 되는 날,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남다른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된 주인공 팀. 벽장이나 화장실에 들어가 주먹을 쥐고 돌아가고 싶은 순간만 떠올리면 된다니 방법 참 간단하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나만 20여 년간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청년이 바라는 것은 오직 사랑뿐. 여자 앞에서 어설픈 행동으로 기회를 날렸던 순간을 리플레이. 굴욕으로 얼룩졌던 연애사를 만회해보기로 한다. 그러나 당연히 일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주인공은 시간이동 능력을 이용해 첫눈에 사랑하게 된 메리와 맺어지지만 다른 상황이 미묘하게 꼬이고 만다. 가족에게 닥치는 불행을 막아보려 시간여행을 하고 나면 현재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어그러져 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후회로 얼룩진 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보다 완벽한 인생이 가능할까? 후회는 영혼을 갉아먹는 병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 자체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자 중요한 임무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나란 어차피 과거에 내가 했던 수많은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시절을 돌아보지 않으면 지금의 나를 설명할 길이 없다. 제1한국인 학자인 강상준 교수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과거는 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이란 내 과거이니 나는 과거로소이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애써 과거를 곱씹지 않겠다고 결심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싱긋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이든 자다가도 왈칵 이불을 박차게 만드는 것이든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내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 시간 동안 분투해온 나 자신을 인정할 것, 그리고 더 좋은 과거를 만들기 위해 오늘을 소중히 하며 살아갈 것. 어바웃 타임의 결론이 매혹적인 것은 이런 메시지를 너무 아름답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과거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 여러 번 시간을 되돌려 보았으나 언젠가부터 그 능력을 쓰지 않게 된 팀의 아버지는 후회의 순간을 되돌린다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인생은 사소한 행동과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잘못된 붓질의 흔적 하나를 지우고 새롭게 칠한다 해도 그림 전체의 가치는 바뀌기 힘들다. 그런 깨달음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한다. 선택을 되돌리려 하지 말고 특별할 것 없는 너의 하루를 한 번 더 살아보렴. 처음 경험하는 하루는 늘 그렇듯 피곤함과 무표정, 자잘한 스트레스로 채워진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도 여느 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고 시작하는 두 번째 하루. 팀은 짜증스러운 순간에도 동료에게 농담을 던지고 매일 아침 만나는 커피숍 점원에게 환한 미소를 건넬 수 있게 된다. 인생의 대부분은 딱히 리플레이할 이유 없는 이런 소소한 하루하루로 채워지니 주어진 순간들을 유쾌하게 즐기며 돌파하는 것만이 최선 아닐까. 수십 년간 할 걸과 하지 말 걸의 뒤범벅 속에서 무시로 무키형 인간으로 살아온 나는 수많은 후회의 밤과 후회하는 나를 증오하는 밤들을 거친 끝에 이런 작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냥 자기 위안인지도 모르겠지만 생각이 과거로 달려가는 밤이 또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하려 노력하자. 지금은 잘못된 선택처럼 느껴지지만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과거의 나 역시 지금의 나와 다르지 않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길로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움에 떨면서도 때론 발을 내디뎠고 이대로 포기하긴 부끄럽다 생각하면서도 때론 발길을 돌렸을 것이다. 그러했던 나의 선택을 믿는 수밖에.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오늘 같은 밤엔 별 수 없다.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때까지 후회하고 또 후회해야지. 이것은 어리석고 못난 과거의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절차다. 마음이 과거에 머무는 기나긴 시간을 견디고 나면 언젠가는 앞으로 고개를 돌려 마에묵히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찾아오겠지. 나의 계명 실패담. 한때 진지하게 계명을 고민한 적이 있다. 영희라는 1970년에서 80년대 국정교과서 대표 소녀 이름에 큰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다. 철수는 언제 오냐? 바둑이는 개밥 먹으러 갔니? 같은 농담은 살면서 1만 번쯤 들어서 더 이상 상처를 것도 없다. 그냥 인생이 지루하던 서른쯤 문득 이름을 바꾸고 싶어졌다. 일도 재미없고 연애도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무료한 인생은 모두 이름 탓인 것만 같아서 나에게 범상치 않은 삶을 선사해줄 이름을 얻고자 유명하다는 장명소를 찾아갔더랬다. 서글련, 강도야, 경운기 같은 부르는 이마저 머뭇거려지는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영이라는 이름이 뭐 어떻다고 개명까지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영이라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 많지 않은가? 판무 파탈 영이도 이상하고 섹시 아이돌 영이도 이상하잖아. 가끔 이름을 듣고 나선 부모님이 너무하셨네요 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이름을 지은 거 아니냐는 타박이다.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울면서 반대했으나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는 엄마는 주장한다. 부모님에게 탄생을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보이는 것 같아 싫기도 했다. 원래 한 가지에 빠지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정신없이 파고드는 성격이다. 계명이라는 신선한 과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즉시 장명 덕후로 변신한 나. 일단 서점에서 장명 관련 책을 구입, 낮밤으로 탐독하여 흔히 말하는 장명이란 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언제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등등 장명의 기초 지식을 습득했다. 그런데 역시 알고 보면 대부분의 세계가 그러하듯 장명의 세계 또한 넓고도 깊었다. 이름풀이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 가장 널리 쓰이는 장명법은 한자 이름의 획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한자 획수와는 좀 다르니 전문가에게 확인을 요망한다. 그 횟수를 계산해 각 한자의 횟수를 둘씩 혹은 셋씩 더하여 나온 숫자로 초년운, 중년운, 장년운, 총운 등을 점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리를 파악하는 1단계를 거쳐 2단계로는 장명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이름풀이를 해보는 케이스 스터디 과정이다. 내 한자 이름을 적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짜잔, 신기하게 점수가 나온다. 이름에도 점수를 매길 수 있다는 걸 이때 처음 알았다. 결과에 따르면 내 이름은 대략 60에서 70점 수준. 한 사이트의 풀이 결과를 보도록 하자. 초년에는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중년에는 목적한 바를 이뤄내며, 장년에는 고비가 따른다. 그리고 총평은 좋고 나쁨이 공존하는 운이란다. 그리고 점수는 띠리링 100점 만점에 64점입니다. 해설이 이어진다. 보통 이름이므로 무난합니다. 아, 그렇구나. 진정 나는 이름마저 무난하게 그지없는 보통의 존재였던 곳이로구나. 딱 한 군데 100점이 나온 사이트도 있었다. 이 사이트는 한글로 성명운을 보는 방식이었는데 당신의 이름은 100점이라더니 사회에서 대성을 이루며 남편과 자식복이 넘치고 무병장수할 이름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해설까지 덧붙였다. 일상사의 마음뿐 아니라 인류사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우오, 봤나? 인류를 헤아리는 이름도 있다. 집요하니까 오타쿠다. 그렇게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도 마지막 확인을 위해 굳이 장명소를 찾았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꽤 유명한 성명학자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아저씨는 내 생년월일과 한자 이름을 묻더니 흰 종이에 열심히 이런저런 한자와 숫자를 적는다. 이름이 조금 아쉽긴 하네. 내가 최고의 이름을 지어놓을 테니 며칠 있다 다시 와. 일주일 후 찾아가니 사주에 딱 맞는 이름 찾기가 어려워 3박 4일이나 고민했다며 새 이름이 적힌 종이를 내밀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신생아 여아 인기 이름 베스트 3 중 하나가 아닌가. 그냥 서랍에 넣어뒀던 종이장 중에 아무거나 하나 꺼내준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근데요, 선생님, 이 한자는 획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이름이 제 사주를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있는 거죠? 성명학에는 수리 성명학 말고도 소리를 보는 음령 오행성 명학도 있고 성격 성명학 같은 것도 있다는데 그런 걸로도 다 좋은 이름 맞나요? 이름 바꾸려면 돈도 들고 엄청 귀찮은 일인데 정말 이 이름으로 바꿀 만한 값어치가 있을까요? 난데없는 곳에서 예리한 기자 본능 폭발한 나는 덕질로 익힌 지식을 총동원하여 질문을 쏟아냈고 결국 저명하신 성명학자께선 버럭하고 마셨다. 아니 이 아가씨가 지금 이름도 대충 괜찮으니 귀찮으면 그냥 쓰든지. 이리하여 3개월여의 집중 탐구 기간을 거친 후 개명을 향한 내 야심찬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일단 장명법을 파면 팔수록 한자 획수로 운명이 바뀌는 신묘한 이치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 획수를 계산해 사랑점을 치던 어린 시절의 놀이와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고 또한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장명법은 1920년대에 일본인 구마사키 게노가 만든 것인데 넉 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일본인의 이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석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한국인의 이름에 적용하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도 있다. 어느 다큐에서 조선의 왕들 이름을 현재의 장명법으로 풀어보니 좋지 않은 이름이 많았다고도 하고 조선시대에 지금의 장명법이 통용됐다면
왕에게 나쁜 이름을 지어줬을 리가 없지 않은가. 인터넷 장명에 깊이 빠져 있을 당시 이 땅의 유명한 이들의 이름도 줄줄이 테스트해 보기도 했는데 잘 나가는 배우인 누구도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누구누구도 성명학적으로는 거의 빵점에 가까운 이름을 갖고 있었더랬다. 칭찬은 계명오덕도 춤추게 한다. 일본에 있을 때 한자로 이름을 적어주면 몇몇 친절한 이들이 말했었다. 이름이 매우 기쁘다는 뜻이네요. 참 좋아요. 무엇보다 나의 과거와 현재를 속속들이 아는 친구의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친구야, 너의 현재를 보아하니 일도 연애도 잘 안 풀리는 게 평범한가는 거리가 먼 것 같구나. 이름 바꿀 생각일랑 말고 이름만큼만 무난하게 살아보는 게 어떠하겠니? 그리하여 판무파탈은 불가능한 내 이름, 그냥 애용하기로 했다. 가능하다면 영희답게 동글동글 포근포근 별일 없는 느낌으로 한평생 사는 것이 어쩌면 진짜 행운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을로 사는 법. 대학 졸업 후 잠시 광고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다. 광고회사라면 스타일리시한 차림새의 사람들이 회의실에 모여 기발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연예인 모델들에게 이런저런 호통을 치며 스튜디오에서 멋들어진 광고를 촬영하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설마 그런 게 현실이라고. AE로 입사했는데 AE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첫 출근 전까지 전혀 몰랐다. 깨닫고 보니 영업직이었다. 회사에서 만든 광고를 기업에 파는 역할. 치열한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광고 시안을 만들어 경쟁 PT에서 멋지게 발표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이는 AE가 하는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다. 게다가 엄청 피말리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팀이 담당한 광고주는 중간 규모의 식품회사, 그리고 작은 액젓 회사 등등이었다. 주로 하는 일은 잡지 광고나 행사 전단지, 제품 패키지에 붙일 스티커, 고객 감사 대축제용, 광고판 등등을 만들어 광고주 회사의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색이 칙칙하다 등의 피드백을 받아 시안을 고쳐주는 일. 짜증을 내시면 비위를 맞추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광고 관련 일이 아니더라도 행사가 있으면 달려가고 행사가 아니더라도 부르면 달려가고 정기적으로 술집에서 접대를 하고 그런 것들이었다. 어떤 AE는 광고주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거나 대학원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주님의 자녀분들 숙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아, 뭐야. 이런 거였어? 월급과 맞바꾼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실은 잡스럽고 비굴한 수백만 개의 그렇고 그런 업무들 속에 짜릿한 기쁨이나 뿌듯한 성취의 순간이 가뭄에 콩나듯 숨어 있는 것이란 사실을 모르던 때였다. 경험했다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잠시 머물렀던 그곳에서 나는 소위 갑과 을이 무엇인지를 처음 알았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생활에서 부르는 이는 갑이요. 달려가는 이는 을이다. 나는 누구? 여긴 또 어딘가를 자주 고민했던 신입사원에게 광고계 경력 10몇 년 차의 당시 상사는 그저 경이로운 존재였다. 그분은 을의 알파요, 오메가라 일컬어 마땅하였다. 광고주의 어떠한 무리한 요구에도 유쾌한 웃음으로 유연하게 대처해내는 그의 모습은 존경스러움을 넘어 신비로움까지 자아냈다. 그래서 나는 자주 그분께 물었던 것 같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께 메모 하나를 받았다. 을로 사는 법이란 제목의 글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잊히지 않는 구절이 있다. 업무상 을로 살아가는 나와 진짜 나를 혼동하지 말 것.
한국에서 직장의 신이란 제목으로 리메이크된 일본 드라마 파견의 품격의 주인공 오마이는 이런 원칙을 누구보다 잘 지키며 살고 있는 인물이다. 다니던 은행이 통폐합된 후 정리해고를 당한 그녀는 파견회사 직원으로 98번이나 직장을 옮겨 다녔다. 파견 사원은 회사 내에서도 을 중에 을이지만 그녀는 괜한 자존심 같은 걸 내세우지 않는다. 수많은 자격증과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정규직 직원들과의 승부에서는 그들에게 져주기도 하는데 자존심보다 파견직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일을 하는 공간일 뿐이므로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만들지 않는다. 물론 이 드라마는 사회생활 판타지다. 오마이가 회사에서 기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도 한국판 드라마에서 미스 김이 회식을 거절하며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그녀들의 출중한 능력 때문이니까. 불경기가 100년 계속돼도 일본 회사가 전부 쓰러져도 나는 끄떡없다. 파견 사원이 믿는 것은 시급과 나 자신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파견직이란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가능할 얘기다. 다른 한편 다들 갑이 되고자 한다지만 실은 을로 사는 게 편한 성격의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한다. 마스야마 하나코의 만화 잘해주지 마의 주인공 유이치를 보면서 나는 갑을 관계를 떠올렸다. 그는 타고난 소심함과 상냥함으로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천사표다.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상대의 마음이 상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말하자면 선천적으로 을에 더 걸맞은 성격인 것이다. 그런데 그의 지나친 배려는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묘한 뒤끝을 남긴다. 업무에서 들러 야단 맞는 후배를 감싼다며 그는 후배를 대신해 모두에게 항변한다. 모리가 열심히 한다는 건 보면 알잖아. 의욕은 있지만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것뿐이야. 프로젝트의 성공을 직원들의 노력과 팀워크 덕으로 돌리는 사장님께는 공손히 답한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저희의 원하는 흔적조차 없는데요 뭘. 이런 식이다. 그래서 한국판 단행본에는 이런 해설이 붙었다. 유이치, 그가 베푸는 것은 친절인가? 빅엿인가? 유이치는 언제나 을의 입장에서 모두를 대하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행동은 자꾸 갑질이 되어버리는 셈. 우리 주위에도 한 명쯤은 있을 법한 한없이 착한데 왠지 민폐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여 소소한 에피소드를 이어가는 작가의 센스가 놀라운 작품이다. 만화가 마스야마는 남자들 사이의 사랑을 그린 BL물로 유명한 작가인데 그동안의 작품에서 살짝 보여줬던 독한 개그 감각을 이 작품에서 제대로 펼쳐 보인다. 사회생활 연차가 쌓여가면서 깨달은 바 언제나 갑인 인생은 없는 것 같다. 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업무를 하게 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을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어야 할 때도 있다. 더구나 요즘 같은 불안한 시대에는 갑이건 을이건 이번 달도 무사히 버텨내는 것만도 쉽지 않다. 사실 을로 사는 법은 한 가지가 아닐 거다. 오오마이나 미스김처럼 실력으로 무장한 당당한 을이 된다면 최고다. 그럴 수 없다면 나의 옛 상사의 조언처럼 일터에서의 나와 내 인생의 영원한 갑인 나를 구분하는 균형 감각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둘 다 쉽지 않을 땐 우리의 민폐남 유이치 군에게 힌트를 얻어보는 건 어떨까? 프로젝트 실패에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려는 부장에게 달려가 그는 애원한다. 부장님, 그만두신다니 말도 안 됩니다. 혼자서 회사를 움직여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듣는 갑에게 어쩐지 언짢지만 반격하기 힘든데 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면 그래서 나한테 제발 잘해주지 마 라는 반응을 끌어낸다면 성공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